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훌륭하신 저희 할아버지.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네에서 금실좋기로 유명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도축을 하셨습니다. 고향에서 어릴 적부터 기술을 배우셨고 할머니와 결혼 후 서울로 올라와서 시장 안에 작은 정육점을 차리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서 할아버지 일을 도우셨고 그렇게 두 분은 매일 붙어 지내면서 지내셨죠. 동네에 있는 정육점이다 보니까 단골 손님이 꽤 많았답니다. 오시는 손님마다 모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며 이렇게 말하셨대요. 인꼬 부부가 따로 없어. 어쩜 그렇게 둘 사이가 좋아?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질리지가 않나 봐 아주. 둘 다 얼굴이 너무 좋아.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부모님께서 같은 고향, 같은 동네에서 사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일명 소꿉친구셨답니다. 두 분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두 분의 집안, 그러니까 저희 증조부모님이시겠네요. 그분들께서 힘을 똘똘 뭉쳐서 함께 숨고 숨겨주고 어렵게 상황을 이겨내셨답니다. 그렇게 돈독해진 두 집안 어른들께서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키자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은 아기였을 때부터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니셨답니다. 그러니 떨어져 있는 게 더 어색하셨겠죠.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아주 찰떡궁합인 사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이좋은 인꼬부부인 저희 조부모님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희 할머니가 20살의 나이에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셨답니다. 지금이라면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무척이나 어린 나이지만 옛날엔 아니었잖아요. 21가 되어도 아이가 안 생겨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셨답니다. 그러다가 22이 되었고 그제서야 아이가 생겼다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걱정을 하더니 정말 잘 됐네. 이렇게 일하지 말고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 집에만 있으면 뭐해.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하는 거지 뭐. 아무튼 축하해요. 소문은 퍼지고 퍼져 단골분들이고 시장 사람들이고 많이들 축하를 해주셨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할머니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셨답니다. 아직 산 딸은 한참이나 남았는데 배에 통증이 계속되더래요. 일을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정육점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쉬었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결국 병원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조산할 위험이 있다고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으라고 하셨대요. 저희 할머니가 정말 부지런하시거든요. 하루도 안 거르고 아침에 산책을 하시고 집에서도 쉬지 않고 뭔가를 맨날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으라뇨.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겠죠. 하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산다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쉬는데도 할머니의 몸은 계속 좋지 않으셨답니다. 임신 초기에나 하는 입덧을 계속하셔서 살이 쪄야 당연한 건데 오히려 야위어가셨고 뭘 잘 먹지도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셨던 건 할아버지셨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몇 번이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할머니가 임신하셨을 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다가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그때가 가을이라 복숭아철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복숭아 구해준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 일대의 가게와 시장을 다 돌아서 밤 11시가 다 되어서 복숭아 한 박스를 사서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할머니가 어찌나 웃기고 기분이 좋던지 앉은 자리에서 복숭아 한 박스를 다 드셨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가정적인 할아버지의 돌봄을 받으며
할머니는 불안불안한 임신 생활을 잘 유지하셨고 끝내 10달 꽉 채워서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희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셨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둘도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되셨답니다. 사실 할머니는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으셨는데 할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셨대요. 또 몸 상하면 어쩌냐고. 그 꼴은 절대 못 보니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는 두 분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이가 되셨죠. 두 분 사이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자라셨답니다. 특히나 운동을 엄청 잘하셨대요. 족구, 농구, 달리기, 탁구, 철봉 등 못하시는 운동이 없으셨대요. 어릴 때부터 키도 크고 뼈도 굵은 저희 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기도 잘하기도 하시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체육 선생님의 눈에 띄게 되셨답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축구를 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어찌나 재능이 있으셨는지 학교 체육 선생님이 저희 조부모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지금 준상이 정도 실력이면 국가대표도 노려볼 만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준상이 우리 동네 자랑거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재능이 있다는데 그걸 말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저희 아버지도 축구를 정말 좋아했고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수업 시간 이외에는 맨날 뛰기만 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당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 끝나면 바로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뛰는 연습을 했고 도시락 먹고는 체육 선생님 만나서 운동장에서 공차면 연습했고 방과 후에도 연습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나가서 연습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구만 바라보고 축구만 생각하며 연습을 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그 꿈을 이루시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19살이 막 되셨을 때 3학년이 시작되기 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느 때처럼 연습을 하기 위해 학교를 가고 있으셨대요. 안 그래도 추운 2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학교를 향하던 중 덤프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냥 차도 아니고 그냥 트럭도 아니고 자그마치 덤프 트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호를 건너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덤프 트럭에 치였고 그대로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맞은편에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보닛에 한번 떨어졌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10년간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암담한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다리뼈는 거의 으스러지다시피 산산조각이 났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앞으로 영영 다리를 못 쓸 거라고,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할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펑펑 우시면서 의사 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셨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저희 애가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정말 잘해요. 축구를 너무 잘해서 얘가 나중에 국가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라니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우리 아들 뛰지는 못하더라도 걷기라도 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의사 선생님은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셨답니다. 아버지는 응급실에 막 도착한 후 10시간이 넘는 긴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중환자실로 향하셨고 중환자실에서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선생님께서 아마 오늘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맨날 하셨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를 상시할 수 없어서 면회 시간 말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있으셨대요. 그때 정말 매일같이 집에 전화가 왔답니다. 지금 위급하다고 빨리 오시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10번의 고비를 모두 넘겼고 기적처럼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모두 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처음에는 축구를 다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아버지가 많이 낙담하셨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양쪽 다리가 모두 온전치 않았는데 그중 왼쪽 다리가 유독 심한 상태였고 그뿐만 아니라 갈비뼈도 다쳐서 상체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셨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준상아, 우리 조금 더 노력해보자.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누가 아니. 수술도 더 받고 재활하면 좋아질 거다. 아버지, 저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평생 휠체어 탄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니다. 아빠는 우리 준상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알겠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를 걷게 할 거라고 하고 다니셨대요.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엄청난 간호와 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에 출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고기를 부지런히 손질해 두셨대요. 불고기용, 국거리용, 구이용, 찌개용 등등. 돼지고기고 소고기고 다 손질을 해두고 냉장고에 넣어두고서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킨 할머니가 그제서야 댁에 돌아가셨고 오전 시간 동안 할머니는 가게에서 손질된 고기들을 팔고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간호하셨답니다. 재활운동을 하는 날도 있었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도 있었고 목욕을 하는 날도 있었고요. 건장한 아들 데리고 다니며 씻기고 똥오줌 치우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텐데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없이 묵묵히 할 일을 하셨답니다. 아버지 점심밥까지 다 먹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할머니가 다시 병원으로 오셨고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가게로 출근을 하셨대요. 정육점은 저녁 시간 전에 특히 손님들이 많으니까 또 열심히 일을 하고 9시쯤 문을 닫고 퇴근을 하셨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주무시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시고를 반복하셨대요. 이렇게 10년을 사셨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20번의 수술을 받으셨고 태어나고서 휠체어 타고 다니며 재활센터 다닌 것만 3년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으니 장애인 판정까지 받으셨죠. 아버지가 가끔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거든. 너무 아프고 힘들고 끝도 안 보이고 희망도 없다고 하니까 오죽하면 할머니가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겠어.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가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더라. 할 수 있다고 무조건 하라고 그냥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같이 재활센터 가주시고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할아버지의 끝없는 노력 끝에 정말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 없이 걷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팔의 힘으로 몸을 지지하며 한 발, 두 발 걷는 것도 아니고 질질 끌고 가는 수준이셨답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색하게나마 발을 움직이게 되었고 팔에 힘이 빠지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휠체어도 목발도 필요 없이 온전히 아버지의 다리 힘으로 걷게 되셨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적잖이 놀라셨다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기적은 정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기적은 할아버지의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는 사투를 벌였던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을 다 하셨을 때 29살이셨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에 남들보다 많이 늦은 나이였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았고 의사도 포기한 두 다리로 가뿐히 걷고 있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나 싶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들보다 느리지만 천천히 아버지만의 인생을 시작하셨답니다. 남들처럼 똑바로 걷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으스러졌던 뼈인지라 일반인만큼 튼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리를 많이 안 쓰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셨답니다. 사무직이 제일이겠지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버지잖아요. 회사 들어가는 건 무리겠다 싶으셨대요. 재활하시면서 검정고시 봐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되어 있으셨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버지는 공무원 시험을 보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축구하시기 전까지 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으셨대요. 그리고 축구할 때도 공부 완전히 놓지 않고 보통 이상의 성적은 유지하려고 노력하셨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공부가 싫었던 적은 없어서 다시 한번 연필을 잡아보기로 결심하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당연 응원해 주셨죠. 다시 꿈을 꾼다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다면서 할아버지가 맨날 고기 구워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어찌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글쎄 정육점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고기 가격을 다 반값만 받으셨다더라고요. 정말 자식 사랑이 유별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첫 출근을 앞두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데리고 양장점에 가서 새 양복을 맞추고 넥타이도 좋은 걸 여러 개 사주셨다더라고요. 아버지가 첫 출근하는 날도 일부러 정육점에 늦게 나가시고 아버지 출근하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마치 초등학교를 처음 보내는 부모처럼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얼굴로 말이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인기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일하는 곳에서도 인정도 받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참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습니다. 정말 무슨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게 건축직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왜 건물 세우고 부수고 하는 거 허가내는 그런 일이요. 아버지가 일하시고 2년쯤 되었을 때였나? 그때 저희 어머니를 처음 만나셨대요. 그런데 첫 만남은 그리 좋지 않았다더라고요. 저기요, 이걸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시면 어떡해요? 네? 뭐 때문에 그러시죠? 한 젊은 여자가 아침 대바람부터 아버지를 찾아오더니 설계도와 허가서를 내밀고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따졌대요. 건물에 한 커피숍이 생기는데 그 커피숍이 공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구조 변경에 대한 허가서를 내줬는데 보아하니 부수면 안 되는 곳인데 잘못 허가를 내준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실수가 아니었답니다. 다른 담당자가 처리한 일이었는데 여자가 오해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낸 상황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다른 담당자분이 실수를 한 것 같네요. 공사 아직 안 들어갔죠? 얼른 시정하겠습니다. 벽 부셔서 건물 무너지기라도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공사하겠다고 다 몰려와 있는 거 제가 억지로 막고 온 거거든요. 얼른 가서 처리해 주세요. 아버지가 2년을 일했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어서 실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담당자가 휴가를 내서 아버지가 처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수면 안 되는 벽을 철거하면 진짜 큰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 인명 피해며 재산 피해며 그 어마어마한 피해 뒷감당을 누가 하겠어요. 아버지는 얼른 여자와 함께 그 건물로 달려갔답니다. 정말로 공사를 하러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철거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인테리어 소장까지 나와서 한바탕 소란스럽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과를 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답니다. 인테리어 소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이 사람들 철거하러 나왔는데 인건비 어쩔 거냐 하면서 난리치는 걸 한동안 들어주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 입장도 당연히 이해는 가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를 찾아왔던 그 여자가 한 번 더 나섰다더라고요. 아니, 그걸 여기다가 따진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러는 그쪽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허가 받으러 간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도 내가 분명히 여기 벽 부수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사람 말을 귓등으로 안 들어서 이 사달을 냅니까?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인테리어 소장이고 철거하러 온 사람들이고 입도 뻥끗 못하고 철수를 했답니다. 아버지도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셨고요. 건물을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한지 여자는 위풍당당했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주인분의 따님이나 손녀분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셨답니다.
이 건물 주인이세요? 아니면 따님? 네? 아니요. 저 여기 살아요. 여자는 당당하게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답니다. 건물 꼭대기에 옥탑방이 하나 있었대요. 알고 보니 여자는 그 옥탑방에 새들어서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주인 할머니와 평소에 친하게 지냈었고 1층에 있던 잘 되던 빵집이 이사가고 카페가 들어온다길래 관심 있게 봤는데 멀쩡한 벽을 부수고 있으니 할머니를 대신해서 출동했던 거였죠. 아버지는 그 여자를 보고 참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그 엉뚱한 여자가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두 분은 이 인연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연한 만남이 반복되었대요.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식당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마트에서 마주치기도 하고요. 워낙 강렬했던 첫 만남이었던지라 두 분은 마주칠 때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술을 거의 안 드십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맥주 한 병 딱 먹고 끝내십니다. 아무래도 몸을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술을 드시는 날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든 날이거나 너무너무 기쁜 날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나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 드시곤 하지요.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셨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많이 힘든 일이 있으셨대요. 같이 일하며 가깝게 지내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바로 윗선배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셨답니다. 그런 일을 겪고 장례식에 가셨다가 동네 돌아와서 도저히 참기 힘들어서 오래된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맥주 한 병과 우동 하나를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게 무슨 인연인 건지 저희 어머니가 딱 등장을 하셨답니다.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8살이 나거든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버지 보고 아저씨라고 했다더라고요. 또 아저씨라고 하네요. 아무튼 안녕하세요. 여기 혼자 맥주 마시러 온 거예요? 네. 복장이 위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에 앉아드릴까요? 저도 혼자 한잔하러 왔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날 취해도 마땅한 사람은 분명 아버지였는데 어머니가 얼큰하게 취해버렸고 아버지는 취한 어머니를 부축하고 데려다주고 하느라 슬픔이 싹 달아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미디같이 시작된 두 분의 인연은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점점 깊어지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이 38세, 어머니 나이 30세에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대요. 하나뿐인 아들이 힘든 시간 이겨내고 멀쩡히 살아서 손주까지 보게 되셨으니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힘들지 않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려고 하시고 제 유모차며 아기 침대, 옷 같은 것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나는 것을 정말 많이 기대하고 어머니를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셨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한 번 더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통은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40주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37주 이전에 태어나면 조산이라고들 하죠. 조산을 하게 되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이 따라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출산을 하셨을 때 나이도 많지 않았고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으셨거든요. 아주 건강한 임산부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매번 아무 이상 없다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36주 2일차에 진통이 시작되셨대요.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급하게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셨답니다. 어머니는 예정에도 없던 응급 제왕절개를 하시게 되셨고 그렇게 저는 급하게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빨랐고 조산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제가 무사히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셨대요. 그런데 저를 낳고 1시간이 지난 후 어머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급히 아버지를 찾으셨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전화 받고
곧장 병원에 가셨었거든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신생아실 선생님께서 아이 상태를 봤는데 지금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저희 도훈이를요? 왜, 왜요? 아버지가 진짜 놀라셨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대학병원이라니 가슴이 철렁하셨답니다. 호흡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보다는 대학병원 가셔서 제대로 검사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신생아실 선생님 올라오실 거고 저희가 대학병원에 연락도 해놓겠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저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무서운 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들은 모든 게 다 작고 약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폐가 가장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 관련 병도 참 많고요. 저는 괜찮다가 갑자기 호흡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병이었는데 이게 심하면 숨 잘 쉴 수 있게 기도에 삽관하기도 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뇌출혈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아버지는 심장이 철렁하셨고 회복이 되자마자 이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는 오열을 하셨대요. 그리고 곧이어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답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저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으면 일반 병실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아이들의 중환자실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보호자가 상주를 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있을 때만 저를 보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도 없이 산부인과에서 3일을 계시다가 홀로 퇴원을 하셨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저는 결국 기도 삽관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작은 몸에 뭘 이것저것 붙이고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본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가슴을 치고 오셨대요. 할 수 있는 거라곤 오직 기도뿐이었답니다. 병원에서 옆에서 내내 있어줄 수도 없고 뭔가 챙겨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제가 무사하기만을 바라셨대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갑자기 절에 나가기 시작하셨답니다. 매일 새벽같이 홀로 집 근처 절에 올라가셨다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종교 안 믿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홀로 절에 가셔서 글쎄 108배를 맨날 하셨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성당 들려서 또 기도드리고 오셨대요. 절이랑 성당이라니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아시겠죠? 저는 기도 삽관 후에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혈압이 낮아서 혈압약까지 쓰게 되었답니다. 설상가상으로 황달까지 심해서 또 무슨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마음고생을 너무 하셔서 임신 전보다 훨씬 더 몸무게가 적게 나가실 만큼 쌀이 쏙 빠지셨고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사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가족들을 마음 졸이게 했던 저는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고 한 달을 꽉 채우고서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치료를 하며 상태는 좋아졌지만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며 다른 아이들처럼 분유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숨도 잘 쉬는 것에 부모님은 마음을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건 바로 할아버지셨답니다. 제가 집에 가는 날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나온 저를 보고 웃으며 눈물을 흘리셨대요. 아이고, 고생 많았다, 아가. 고생 많았어. 참만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어. 먹먹한 목소리의 할아버지 말씀에 또 한바탕 가족 모두가 눈물을 쏟았답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온 저는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저와 함께 병원에 가주셨던 건 바로 할아버지셨습니다. 제가 7살 때까지 계속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초반에는 3달에 한 번씩 갔다고 하더라고요. 좀 커서는 거의 1년에 한 번 갔고요. 그런데 정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할아버지가 같이 가주셨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5살 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병원에 못 가게 되셨을 때도 할아버지가 혼자서 저 데리고 병원에 가주셨습니다. 그만큼 할아버지는 저에 대한 애정이 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정하시지만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싱글벙글 웃으시고 하늘의 별도 따다 주실 듯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참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엄마보다 아빠보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은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정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가족 중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가장 좋았습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제 편이셨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매일 열심히 운동을 나가시길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운동을 해요? 할아버지는 운동이 좋아요? 할아버지가 운동해서 건강해야 우리 도훈이랑 많이 놀지. 제가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께 여쭤봤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참 많이 추억을 나눴습니다. 같이 등산도 했고 고등학생 때 시험 망치고 할아버지랑 둘이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을 6인분을 먹고 학교 운동장에서 할아버지와 둘이 축구도 해봤고 중학생 때 한겨울에 밖에서 할아버지랑 눈사람도 만들어봤고 20살 때 면허 따고는 할아버지 모시고 드라이브도 갔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항상 웃음이 납니다. 좋은 기억들만 가득하거든요. 이렇게나 할아버지는 제게 참 감사하고 사랑하는 존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1살 군대에 가게 되지요. 군대에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급하게 휴가를 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 정말 멍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 정말 연세에 안 맞게 정정하시거든요. 두 분 다 건강관리를 무척이나 신경 쓰고 잘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허리 굽은 것 하나 없이 허리 꼿꼿하시고 시력도 다른 할머니들보다 훨씬 좋으셨습니다. 치아도 튼튼하시고 진짜 정정하셨는데 사이는 심장마비였습니다.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장례식장에 가서도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서 한동안은 멍하니 할머니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당황스럽기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례식장 내내 할머니 사진만 보고 계셨습니다. 멍하니 보시다가 눈물을 쭈르륵 흘리시고 또 멍하니 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시고 긴 세월을 함께 하셨고 누가 봐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두 분인데 그 마음을 제가 어찌 헤아리겠어요. 며칠 사이 수척해진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군대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애써 웃으시면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발걸음을 떼어서 복귀를 해야만 했습니다. 군대에서 집에 전화를 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괜찮으신지 살폈습니다.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괜찮으신 것 같더군요. 마음 놓고 군 생활을 했고 시간이 흘러 군대에서의 마지막 휴가를 나오게 되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훈아, 할아버지 암에 걸리셨다. 거짓말, 거짓말. 이 말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말로 장난치실 부모님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암이라뇨. 이게 무슨 시련입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데요? 심각한 거 아니죠? 수술 받으면 괜찮으신 거죠? 사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상황이 안 좋아. 폐암 사기라고 하더라고. 수술하기엔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도저히 말을 안 들으신다. 할아버지가 도훈이 네 말은 뭐든 다 들으시잖아. 설득 좀 해봐. 저랑 오래 놀아야 한다고 건강관리를 그렇게 하셨던 할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하신다니 이상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기만을 기다렸고 오시자마자 할아버지께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 들었어요. 왜 치료를 안 받으세요? 저랑 오래오래 안 노실 거예요? 얼른 나아요.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마치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하셨다는 듯이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느리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훈이
머리카락 많이 자랐네. 할아버지, 도나, 할애비가 벌써 80이 훌쩍 넘었다. 나이 계산 안 하고 산지 참 오래되었는데 이번에 병원 가서 새삼 내가 나이가 많다고 느껴지더라. 참 오래 살았지. 충분히 살았어. 할아버지, 충분히 사는 게 어딨어요. 그래. 그럼 그 치료받으면 이 할애비가 안 죽고 안 아프고 100살까지 살 수 있다냐? 할아버지의 말씀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저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도은아. 우리 도은이, 내 손주 도은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복귀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할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화도 내보고 울면서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득 안은 채 저는 다시 부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까지 한 달 반쯤 남은 시점 동안 저는 내내 심한 감기를 앓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몸으로 나온 듯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녁하는 날 마중 나온 부모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좀 어떠셔요? 괜찮으시대요? 병원은 안 가셨죠? 매일 진통제만 드시고 계셔. 우리한테 티는 안 내는데 밤에 많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할아버지 병원 모시고 갈게요. 할아버지 고집 꼭 꺾을게요. 의지를 불태우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늦은 걸까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보게 된 것은 거실 한복판에 힘없이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였습니다. 가느다란 숨을 뱉으며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119를 부르셨고 할아버지는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암세포가 온몸 여기저기에 퍼져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3일을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날 밤 할아버지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나. 할아버지, 정신이 좀 드세요? 잠시만요. 제가 간호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밤 12시,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은아. 네, 할아버지. 내 손자여서 고마웠다. 너희 할아버지라서 참 즐거웠어.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사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요. 쏟아지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의 손자여서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삥긋 웃으시더니 다시 잠에 드셨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은 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아버지는 미소를 띤 아주 편안한 얼굴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1년 간격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낸 우리 가족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동안 두 분의 방을 정리하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선뜻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의 자리를 채워둔 채로 또 다시 1년을 보냈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학을 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아버지는 정년을 마치게 되셨고, 어머니는 청소년 상담사라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고 어머니가 새 직장을 들어가시면서 저희의 주거 공간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선 더 미루지 말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방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방을 정리하기 위해 새 식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옷장을 정리하셨고 아버지는 집안 곳곳에 있는 조부모님의 물건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책상을 정리했고요. 조부모님 방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3칸짜리 책꽂이가 있고 2개의 서랍이 있는 아담한 책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책도 읽으시고 신문도 읽으셨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는데 책장 제일 밑에 칸에서 큰 상자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 보는 상자인데? 책상 앞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무언가 열심히 적으시는 모습을 가끔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여쭤보진 않았지만 소중한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할아버지가 열심히 적으셨던 수첩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그 수첩은 모두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모두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정리하던 것을 멈추고 할아버지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일기장의 시작은 할머니를 만났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아버지의 긴 생애가 모두 담긴 글이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하나씩 들고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아프셨을 때, 결혼하셨을 때, 할머니와 다툰 일, 맛있는 저녁을 먹은 것 등등 정성스러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기장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때는 아버지가 다쳤을 때의 일기였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제발 부디 제 아들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아프셨던 10년 동안 이런 애절한 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던 그 순간의 일기 또한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주가 많이 아픕니다.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그 누구도 좋으니 제 손주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심각한 병에 걸리더라도 절대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게 병이 나을 수 있는 행운이 있다면 그 행운을 전부 다 제 손주에게 좀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제 손주를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셋은 몇 시간이고 그렇게 앉아서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 정성스레 적은 일기 안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듯해서 아주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최근에 쓴 것 같은 빳빳한 종이의 수첩을 들었습니다. 반쯤은 공백인 수첩. 그 중간쯤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소중한 아들, 며느리, 손주에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정을 나누며 살았다. 모자랄 것 없는 인생이었단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너희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이자 할머니를 만난 것이고, 두 번째 행운은 나의 아픈 아들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세 번째 행운은 귀하고 귀한 며느리를 만나게 된 것이고, 네 번째 행운은 나의 작은 손주를 만난 것이다. 너희를 만난 것으로 내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보람찼다. 그러니 내가 없는 세상에서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내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뿐이니 남은 인생을 소중히 보내다가 오거라. 참 고마웠다.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끝까지 받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는지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할아버지가 저희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정리를 멈추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납골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정성스럽게 적은 편지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할아버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저의 편이고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날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체육을 전공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체육을 잘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무한한 칭찬을 받으며 최대 입시까지 성공했던 저는 체육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실컷 자랑해야죠. 그리고 아마 지금쯤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있진 않지만 할아버지의 든든함이 언제나 느껴지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정말 큰 행운이에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다가 갈게요. 아참, 저 내년에 결혼해요, 할아버지. 증손자도 보셨다면 좋았을 텐데 멀리 있지만 잘 지켜봐 주세요. 또 얼마나 소중한 증손자가 태어날지 말이에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옛날처럼 같이 운동장에서 축구해요.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날들이 지워지지가 않고 많이 그립네요. 언제나 제 가슴속에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손주 도훈이가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